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한다는 뜻으로 작년에 3개가 나왔죠. 균형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죠. 계산 문제는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두 군데에서 나오죠. 균형의 이동에서 함수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탄력성이라는 테마로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다 알아. 안 풀 뿐이야. 다 알아. 얼마나 우리는 쉬워. 이렇게. 어쨌든 이제 단순한 지문 나왔을 때 12번부터 균형의 이동인데 둘 다 변했죠? 수요 감소했어요. 공급은 증가했어요. 둘 다 변했지. 둘 다 변했을 때는 뭐를 확인하라? 크기. 어느 게 더 크게 변했는지. 근데 크기가 나왔지. 크기가 나왔으면 큰 것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감소가 커? 공급 증가가 커? 어? 수요 감소. 여기서 국어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A가 B보다 크대.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니까 수요 감소가 더 크게 변한 거죠.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감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하지. 그러니까 균형의 문제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그럼 균형 요 가격 요거하고 균형 거래량 요 두 가지가 변하려면은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요 감소 좌측 이동하니까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맞나요? 맞지? 아, 틀렸네. 거래량은 증가가 될 수 없죠. 거래량 감소로 돼야 돼요. 13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 크기는 나왔는데 똑같은 크기로 움직였죠.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 가격이든 거래량이든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소비도 늘었고 공급도 늘었죠. 그럼 당연히 양은 증가. 그럼 나머지는 변하지 않겠지.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지? 맞고 14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대.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변했죠. 그럼 공급 자출 이동해야 되지. 가격은 상승, 거래량 맞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12, 13, 14번은 이제 맞추라고 던져주는 형태고, 출제원이 의도적으로 낼 때는 15번에서 유형이 나오죠. 15번에 건축 원자재 나왔죠. 이제 사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 나왔으니까 공급이야 수요야? 공급. 그러니까 이때는 요인과 방향을 잡으면 돼. 건축 원자재니까 공급이 그다음 방향.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 공급은 증가지. 그럼 공급 증가가 된 거야.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틀렸네. 거래량 감소가 틀렸죠? 거래량 증가 하셔야 되고, 16번 건폐율 용적률 나왔죠? 이것도 공급이지. 근데 완화됐대. 그럼 공급이 증가죠. 건설회사 대빵 좋아하겠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니까 말씀드렸던 가격은 하락,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으로 돼 있잖아. 틀렸지? 그리고 17번 수요가 나왔으니까 수요야 얘는. 수요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해당자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지. 왜? 대체재 가격 상승, 대체재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해당자로 몰려오겠지. 얘는 수요가 뭐야? 증가.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정반대로 돼 있죠. 가격은 왜냐 이건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해야 돼요. X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5번, 16번, 17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한 문제 맞히시는 거예요. 18번 수요면에서 A하고 B는 대체재. 그리고 B하고 C는 보완재. 이때 이제 C에 대한 균형이죠. C. 이 설정을 물어봤는데, 근데 A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C 가격은 상승, C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OX. 아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흐름상 보세요. A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지. 그럼 A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수요 법칙이니까. A 비싸면 A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A랑 B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 대체재라 그랬잖아.
그럼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 서로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B하고 C가 보완제라 그랬죠. 그럼 C의 수요도 어떻게 돼? 얘도 증가되겠지. 응? 이해되시지? 뭐 그런 식으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주하고 소주가 대체제고, 제가 술을 전혀 안 마시니까 소주 안주가 뭐가 있죠? 오징어요? 오징어. 전 잘 몰라요. 오징어를 소주랑 먹어서요? 저는 오징어만 먹는데. 어쨌든 골뱅이 참 좋아하는 골뱅이. 그럼 맥주값이 비싸면 맥주를 안 살 거 아니야. 소주하고 또 치킨이 보완제예요? 그럼 맥주값이 비싸면 맥주를 안 사겠지. 그럼 대체인 소주 수요량이 늘었잖아. 소주 깡소주는 먹을 수 없죠. 그럼 보완제인 골뱅이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이해를 여쭤보게 한 건데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럼 C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C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라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19번 A 부동산은 정상제. 그리고 A하고 B는 대체제라 이렇게 나왔어요. A, B가 대체제인데 A가 정상제야.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죠. A에 대한 수요는 증가. 그럼 B에 대한 수요는 대체제란 말은 뭐야?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잖아. 근데 A가 정상제라 그랬어요. 소득이 늘었어. 그럼 A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니야. 그 A를 샀다는 뜻이지. 그럼 B는 사, 안 사? 안 산다는 뜻이잖아. 그럼 B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거지. B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 감소라고 해야 되지. 이거 X지. 그래서 이제 18번하고 19번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단독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대체제, 보완제, 정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방향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집어넣은 거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수요면에서 대체제 가격 상승과 공급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럼 수요면이니까 수요가 움직인 거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증가. 그리고 공급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동시에 했는데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그렇죠. 문구를 통해서 얘는 수요가 늘었고 공급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라는 논리인데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뜻이에요.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안 나왔잖아. 방향만 앞에처럼 뭐 크다, 작다, 동일하다 크기가 안 나오고 방향만 나왔잖아. 그럼 얘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죠.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그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어. 그 따로따로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해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 수요 증가만.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그럼 수요 증가든 공급 감소든 둘 다 가격은 상승시킨 요소죠. 반드시 가격은 상승해요. 대신에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크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 알 수 없다. 맞지? 같은 패턴으로 21번. 수요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수요면 보완제가 상승하면은 해당 지하 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는 뜻이지. 보완제 안 사니까 나도 같이 안 사잖아. 보완 관계는 공동명체니까. 그런데 동시에 매도자 수가, 매도자니까 공급이죠. 매도자 수가 증가했다 그랬죠. 공급이 어떻다는 뜻이야? 증가. 그럼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안 나왔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알 수가 없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처럼 반대 방향 움직일 때는 뭐가 알 수가 없어? 거래량이 알 수가 없어. 대신에 수요 감소든 공급 증가든 둘 다 가격을 떨어뜨린 요소죠.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하락할 것이고 거래는 알 수가 없다. 맞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의 이동 문제, 그러니까 12번부터 어디까지야? 21번까지의 내용을 지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면은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되실 거야.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들 함수 계산 문제 하는 거 있죠?
그것만 개인적으로 연습이 되시면은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주된 내용은 나와야 될 이제 22번 탄력성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요가 완전 비탄이래. 그러면 완전 비탄이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수직선으로 그려지죠. 수직선 그려지면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맞죠? 그리고 완전탄은 어떻게 그려져요? 수평선. 이거는 약간 가격만 변해도 수요량이 엄청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반응한다. 맞지? 그리고 이제 23번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이래. 탄하고 비탄을 구별하는 것은 뭐 가지고 구별해요? 1이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1이지. 1. 그쵸? 1보다 크면은 탄력적,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죠. 그러다가 0이 되면 완전 비탄, 무한대가 되면 완전 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탄이 비탄이래.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탄이면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려면 분모값이 커야 돼? 분자값이 커야 돼? 분모는 아래를 말하고 분자는 위를 말해요. 그래서 아래 거, 위 거 표현하는데 아래가 더 커야 되지. 아래가 가격이야. 그럼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요거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뜻이래. 아니죠. 수요량의 변화 크면은 분모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탄력적이다라고 하셔야겠네. 이런 지문들이 단골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환장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22번과 23번에 대한 논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의 반응이 다르고 공급량의 반응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시험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나와.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단어가 무슨 단어? 같은 물건의 가격이 변했는데 왜 물건마다 탄력성이 다를까? 수요는 뭘 이해하시면 돼? 대체제. 대체제만 딱 떠오르면 다 끝나.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24번의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돼 있죠. 왜? 대체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또 그래프로 이해하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24번은 맞죠. 그럼 25번에 재화의 범위는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 돼, 더 비탄력적이 돼? 탄력적이 되죠. 왜?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동질성이 커져가지고 틀렸지. 비탄이 아니라 탄력적. 그리고 25번에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이 길수록, 그러니까 장기죠. 길수록 수탄은 더 비탄이 돼, 탄이 돼? 탄력적이 되지. 왜? 그렇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비자들은 대체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은 20대 초반에 사귀던 애인이 헤어져. 그럼 어떻게 해? 탄력적으로 반응해? 비탄으로 반응해? 탄력적. 바로 헤어져.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80대 후반에 사귀던 애인이 헤어져?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탄으로 반응해? 비탄으로 반응해? 비탄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황혼의 연애는 범죄 사건하고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사귀는 애인이 헤어져. 그러면 초반에 사귀는 애인이 헤어졌는데 상처받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전 이유를. 그럼 바로 헤어져. 왜냐? 앞으로 대체 애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들어오면 제가 인사과 이제 우연히 인사과에서 격리계를 했었는데 후임 오면 그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사 과장님한테 하기 전에 인사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줘. 분명히 사귀던 애인이 있으면은 헤어지는 통보가 올 거다. 개의치 말아라. 왜냐? 군대 입대하기 전 비포하고 애프터가 다르다. 달라. 그럼 앞으로 대체 애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제 탄력적이라는 뜻이야. 너는 탄력적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탄력적인데 비탄되니까 틀렸어. 여기까지가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든 거잖아.
24, 25, 26번은 이게 이제 수요의 탄력 결정 요소로 대표적 예를 들었던 나온 것이고, 공급 있죠, 공급. 공급의 경우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산비하고 뭐가 중요하다? 기간. 특히 기간을 많이 내잖아요. 공급의 경우는. 그래서 27번에 공타는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죠. 27번. 공타는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다. 아니 맞잖아. 이걸 틀리면 어떻게 우리 시험이 단골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공급은요, 그냥 기간으로 하나 내. 그냥 기간 내면은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야. 꼭 알아두셔야 돼. 그냥 기간으로 하면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기간은 뭘까? 요 기간, 그냥 기간은 생산의 뭐요? 주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슨 기간이라고요? 주어진 기간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어진 기간, 주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주어진 기간이 한 달 동안 주어졌을 때 생산량하고 하루만 주어질 생산량, 어느 게 더 생산량이 많아? 그렇죠? 우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이잖아. 공급량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더 탄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산하잖아. 탄력적이라는 기억 이해하시지? 근데 중개사, 이게 만약에 회계사 시험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기간하고 생산 기간 이렇게 이제 요 단어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더라고. 주어집니다, 문제. 근데 이렇게 내면은 중개사 시험은 어려울 것 같았어. 처음에 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냥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주어진 기간이야. 그냥 기간, 약속이야, 약속. 근데 요거는 뭐가 나와? 소요란 말이 써져. 그러면 단기가 탄이야, 장기가 탄이야? 이건 단기가 더 탄력적이지. 소요된다는 말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라 그랬죠? 좀 답변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 개를 생산하는데 이건 초당 하나 걸려. B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1년이 걸려. 그러면 어느 게 더 생산량이 많겠어? 빨빨빨 생산하는 거 있죠? 빨빨빨 생산하는 거. 내가 더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거야. 뒷골이 아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7번은 그냥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가 탄력적 맞고요. 28번과 비교해 보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렇게 나왔잖아.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은 늦게 생산하는 거죠? 생산량이 많겠어, 적겠어? 적으니까 탄이야, 비탄이야? 비탄, 그렇죠. 그리고 이제 28번 맞고 29번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이죠. 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 그렇지. 소요된다는 예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30번에 정부의 규제가 많고 엄격할수록 공급은 탄, 비탄. 왜? 아니 그렇죠, 이거잖아. 정부 규제가 이제 엄격하면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31번. 그러니까 어쨌든 30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27, 28, 29, 30번은 공급의 가격 결정 요소고 30번도 응용이죠. 소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대, 비탄력적이죠. 그럼 아직까지는 무슨 문제인지 몰라.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했대. 임대 수익과 관련되는 내용이구나. 총수익, 기업의 총수익. 공급자의 총수익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연관성이 있어요. 그 1보다 작어, 비탄력적이야. 그럼 대체제가 적어. 그럼 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이 유리해, 임차인이 유리해? 임대인이 유리하죠. 이살집이 적다는 뜻이야. 임대인이 그걸 알았어. 임대를 올렸어. 성공, 실패? 성공. 임대 수입은 증가. 그럼 이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죠. 1보다 탄력성 클 때. 그럼 대체제가 많지. 임대를 올렸어. 다 빠져나가지. 임대 수입은 감소. 탄력적이 1이야. 단위 탄력적이죠.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임대 수입은 기존과 변하지 않죠. 그거 이제 머릿속에 꿰차시면 되고요. 지난번 19태 할 때 그 계산 문제까지 완성시키면은 이거는 성공하시는 거야.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 논리고 아마 응용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2번부터 등장하는 균형의 이동이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이야. 근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 근데 뒤를 살짝 보니까 균형 문제예요. 그러면은 탄력성하고 균형을 결합한 문제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럼 딱 보니까 수요가 가격에 완전 탄력적이야.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수평. 이 상태에서 공급 우상향으로 잡아야 되죠. 최초의 균형이 변하는 경우니까 수요든 공급 둘 중에 하나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공급이 어떻게 나왔어? 공급 감소 얘가 움직여야겠네. 어느 쪽 움직여? 좌측. 가격은? 변하지 않잖아. 수평 움직인 거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거래량 감소했지.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 감소. 맞지? 아주 많이 나온 형식이고. 그리고 이제 3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이야. 공급 완전 비탄 공급선 어떻게 그려? 수직. 수요는 우하향 잡은 상태에서 지금 뭐가 변했어요? 수요가 증가했네. 어느 쪽 움직여? 우측. 우측 움직여. 여기에 새로운 균형이죠. 가격은? 여러분, 여기 가격축이야. 가격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가격 상승하죠. 거래량은 변하지 않았지. 맞지? 34번. 수요가 완전 비탄이야.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이면 수요곡선 어떻게 그려요? 수직선 그리지. 공급선은 우상향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초의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지. 그럼 얘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했지. 그래서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맞지? 그렇죠? 그리고 35번에 공급이 완전 탄이야. 공급 완전 탄이면 공급선 어떤 모양이에요? 수평. 완전 탄이면 수평선이야. 수요곡선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럼 최초의 균형을 머릿속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가 변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지. 얘가 움직인 거잖아. 그렇죠? 얘가 공급이 움직이면 얘가 어느 쪽 움직여? 수평선 상태에서 증가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공급은 이런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운 상태 움직인 거니까 이거 아래로 가겠지. 여기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비가더 문제가 나왔는데 36번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돼 있죠. 그럼 상대방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더 변하죠. 거래량은? 덜 변하죠.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리면 또 한참 걸리니까 비탄일수록 가격은 당연히 수요가 지금 상승하는데 더 상승한다. 비가 더. 그 비, 거, 덜. 맞지? 아주 좋아하는 문제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 37번. 공급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하락하고 거래량은 더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어쨌든 가격은 하락하잖아. 그리고 거래량은 늘어나겠지. 방향은 잡혔는데 가격은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요? 덜. 거래량은 더. 그럼 비가 더, 비거덜의 반대지. 그럼 상대방이 뭐가 나와야 돼? 탄력적일수록 나와야겠네. 거꾸로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OX. 5죠? 5응답. 그래서 엄청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 32번부터 37번까지는 별표를 치셔가지고 마지막에 요거를 균형의 이동과 그리고 탄력성을 결합한 거 요거를 꼭 내 걸 만들어 주셔야 돼. 엄청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 너무 많이 내가지고 좀 쉰 것 같아. 한 2년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38번부터는 가격 탄력성 응용 중에 조세기착 문제가 있어요. 조세기착은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비탄인 쪽이, 탄인 쪽이? 비탄인 쪽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 가격이 따로 달라진다는 38번은 당연히 방향성이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만 보시면 돼요. 39번에 조세부가 수요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하게 하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비탄이야, 탄이야? 그럼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해, 덜 부담해? 더 부담하지. 더 부담하니까 비탄에 빠졌을 거 아니야. 더 많이 부담한다. 맞지? 이렇게 방향성 잡아주고 40번처럼 구체적으로 내지.
누가 더 비탄이 명시해줘. 공탄은 탄, 수탄은 비탄. 누가 더 비탄이야? 수요. 그 세금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맞지? 그쵸? 비탄이야, 비탄. 그렇게 이제 40번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41번.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야.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보다 수요가 더 탄. 거기까지 딱 보면서 누가 더 비탄이야? 그죠? 공급보다 수요가 더 타니까 공급이 더 비탄이지.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급자가 임대주택은 누구야? 임대인이지. 그러면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 상대적으로 적다. 맞지? 이건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시험상의 표현이죠. 맞아요. 그리고 42번에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이야. 완전 비탄, 완전 탄. 이럴 때는 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다 부담해요. 완전 비탄인 쪽이 전부 부담하지. 전부 부담하니까 완전 비탄에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완전 비탄인지를 잡으면 돼. 수요가 완전 비탄이니까 누가 다 부담해야 돼? 임차인이 다 부담해야 돼. 맞지? 그쵸, 유명하죠. 43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제한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왜? 응? 대체자가 많아졌으니까. 공공이 공급되면은 민간의 임차자는 대체자가 많아졌으니까 기존보다 더 수요가 탄력적이 됐잖아. 그 임대인이 전가시키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돼, 임차인은? 난 공공으로 이사 갈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전가시킨다는 말은 임대를 올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를 전가를 못 시키죠? 그런 식으로 논하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완화시를 맞고 44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임대료는 재산세가 부과된 만큼 상승하고 공급량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OX. 그쵸? 틀렸지. 정확하게 답변하셨어. 틀렸어요. 정부가 재산세를 100만 원 부과했어.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쫓아가가지고 100만 원만큼 임대료 그대로 올려달라 그래? 아니잖아. 같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가한 만큼 올리는 거야. 부과한 만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가한 만큼 올리는 겁니다. 부가액하고 정가액이 똑같은 경우는 수요가 완전 비탄인 경우야. 수요자가 완전 전부 부담하는 경우.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거 X. 정가한 만큼. 45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서 동결효과는 공급을 안 한다는 뜻이죠. 안 판다는 뜻이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주택가가 상승해요, 상승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6번에 구매에 대한 거래세가 인상됐네. 그러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나요? 상승하죠. 정가한 만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나요? 감소하지? 그렇죠. 이건 맞지? 그 47번에 거래세가 인상됐대요.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 하락하나요? 맞지? 맞아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나요? 감소하지. 이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30분짜리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 그리고 이제 48번에 수요는 비탄, 공급 탄. 양도소득세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의 거래량은 늘어나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거래량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49번에 거래세 인상의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지. 여기까지 기본 패턴이고 49번 맞고 50번은 아마 유명할 거야. 세금 부과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그랬잖아. 방금 왜 지문에서 그 경제적 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죠. 탄력적으로 커지지. 여기까지가 세트야. 제가 건드린 건 없어. 전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51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했대요. 그런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아니지.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 하는 게 좋죠. 왜?
그렇지. 용도별로 탄력성이 달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다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차등가세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관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차등 세금 과세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다음 조세기차학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 연습하려면 52번 이유를 잠깐 보셔야 돼. 52번에 오피스텔 가게에 대한 아파트 교차 탄력성 0.5, 상가 가게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1.2,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8.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 조건이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럼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대체제래. 맞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피스텔 가게에 대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0.5라고 나왔잖아. 0.5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냥 교차 탄력성이 0을 기준으로 방향이죠.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뭐다 플러스죠.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지. 뭐? 보완제. 그럼 지금 보시면 교차 탄력성이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0.5니까 플러스죠. 그럼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무슨 관계? 대체제야. 그리고 아파트하고 상가는 보완제래. 맞나요? 상가 가격에 대한 아파트 교차 탄력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뭐요? 보완제지. 상가랑 아파트는 보완제라는 게 숫자적으로 확인됐지. 항상 보완제 마이너스 쳐주니까. 그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8이라 그랬죠. 그럼 아파트는 무슨 제야? 소득 탄력성이니까. 정상제지. 소득 탄력성도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정상제고 플러스 0보다 작은 뭐야? 열등제죠. 마이너스. 근데 지금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나 주어졌어? 마이너스 0.8이 주어졌잖아. 그쵸? 그럼 결국 이 아파트는 무슨 제야? 아니 마이너스라니까? 열등제지. 열등제. 정상제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지. 뒷부분이 틀렸어요. 아파트는 정상제가 아니라 열등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고 3년 전인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는 A, B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에 맞춰서 아파트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번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이 0.2라 그랬죠. 그러면 아니 A 부동산. 그럼 A 부동산은 무슨 제어야? 정상제라는 게 확인됐지. 그럼 방향이 적힌 나왔죠. 소득이 증가해서 A에 대한 수요는 아니, 정상제라니까. 정상제는 소득하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소득의 변화, 수요량이 변하니까 당연히 지금 소득이 늘었죠. A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돼? 증가했지. 그럼 A에 대한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은 거래량은 증가. 틀렸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돼. 왜? A가 정상제니까. 지금 0점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고 54번 아파트 가격 변화에도 오피스텔 수의 교차 탄력이 0.2. 교차가 0.2가 나왔지.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관계가 드러났죠. 무슨 관계? 대체제죠. 대체제. 대체 방향 나왔어. 아파트 가격 상승했지.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 그 사람이 어디로 몰려와?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수요는 증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나와요. X지. 그쵸? 다시 교차 탄력성이 0.1란 말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대체제.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 아파트가 상승, 아파트 안 사. 오피스텔을 몰려온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났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예. 그리고 55번부터는 이제 저거죠.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하다 보면은 정답률이 거의 80%, 90% 육박한 것 같아. 경기 변동, 다만 지금 마지막에 정리할 때 경기 변동이 뭐가 주로 나올까?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 특징이 있죠. 특징, 국면상의 경기 변동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순환 국면상의 특징을 나오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경기 변동의 종류가 나와. 부동산 경기 종류는 몇 개?
우리 중개사 시험은 4개 있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순환적 변동. 그 다음에 아니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무자계적 변동이 나오지. 항상 공부도 의미 있게 하셔야 돼. 암기할 때. 그 다음에 계절. 딱 한 번 나왔던 장기적 변동이 있었죠. 지문으로 나온 거. 근데 거기 무자계적 변동이 왜 순환적 변동 다음으로 많이 나오냐? 무자계적 변동할 때 키워드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예기치 못한. 두 번째는 순환이야 비순환이야. 비순환, 비주기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예기치 못한 사태, 비주기, 비순환 제대로 돼 있지. 근데 왜 이게 순환 다음으로 내리냐면 그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정부 정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 이거는 이제 단어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비순환, 비주기인데 순환 주기로 나왔을 때 체크를 잘 하시고 56번에 경제성장, 기술혁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뭐라 그래요? 장기 또는 추세적 변동이라 그래요. 이건 정해졌어. 경제성장, 기술혁신으로 나타나는 변동은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적 변동. 근데 지금 뭐로 돼 있어? 계절로 돼 있잖아. 틀렸지?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57번부터는 경기 변동의 특징이잖아요. 특징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역별로 같아 달라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유형별로도 상이하지.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 유형별로 가중평균치야, 산술평균치야. 가중평균치.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죠. 한 단어로 뭐라 그래? 진폭. 진폭은 크죠. 그리고 시작점하고 끝점 다시 돌아가는 요걸 원사이클, 주기라 그러죠. 주기는 길고. 이 국면이 분명해, 불분명해? 불분명, 불명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불분명, 불명확.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저는 보기 좋게 대칭 가깝게 했지만은 회복이 빨라요, 늦어요? 후퇴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어떤 책은 이제 오른쪽 경사 급여 우경사 비대칭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거 똑같다 그랬죠. 암기 한참 걸 까면 순식간에 이렇게 까면 같아요. 그렇지? 똑같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국면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거를 4가지 국면으로 나누는 게 관행이죠. 여기가 무슨 국면? 회복. 여기가 이쪽 전체가 이제 호황이 상승 국면이고 여기는 이게 반복이 되는 날 순환이라 그러죠. 가운데 정점 자르라 그랬죠. 왼쪽 중개업자 누구 중시? 오른쪽. 하도 유명해서 감정평가업자 하한가. 여기는 상한가. 회상후와 도수하상. 이렇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57번에 경기변동 지역별, 유형별, 산술평균. 당연히 가중평균이죠. 산술평균 똑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중평균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58번에 하향시장 하면은 여기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 중시? 매수인 중심이 더 커지고 거기까지 맞지? 그리고 옛날은 지금의 무슨 가? 상한선 맞네. 그렇죠? 단어만 찾으면 돼. 59번에 상향시장 여기지?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 왜 매도자 중시냐? 매도자는 물건 팔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러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거래 성립 시기를 단기로 하고 매수인을 늦추란다. 틀렸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중개업자 활동에서는 매도자 중소인이 더 커지죠. 뒷부분은 맞지? 그렇죠? 이게 내용상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경기 변동은 어차피 뭐 다 맞으시니까 이런 데서 마지막 정리하시고 살짝 가셔야 돼요. 근데 경기 변동이 작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 매우 불확실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개미집 모형 있죠? 개미집 모형이 이제 60번이야. 개미집 모형 할 때는요, 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슨 단어? 거미집 이론 하면 딱 떠오르는,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 시차. 요 단어가 떠오르시면 끝난 거야. 요거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미집 모형이 이제 예측해낸 사람이 논하기 전에 경제학적으로는 고전학파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신봉했던 시대예요. 1900년대 초반이. 그래서 시장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정부는 시장에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논리야. 그러면 완전 시장은 어떻게 되냐? 가격이 변했지. 그럼 수요하고 공급은 즉각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 공급은 증가. 얘네들이 같아.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똑같아. 그래서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농산물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지. 가격이 변했어. 수요는 어차피 소비자는 물건 사는 거니까 즉각 반응해. 근데 공급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응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균형을 찾아가 못 찾아가. 그 균형을 찾아가는 한참 시간이 걸리지. 한참 걸린다? 키워드 무슨 단어? 시차는 했고 동태야, 생태야, 명태야, 황태야? 생태. 아니 동태지 동태. 동태. 여러분 우리 학원에 우리 시험에서 동태도 나오고 생태도 나오잖아. 생태는 어디서 나와? 앞에서 저 뒤에서 나와. 버제스 거미 동심원 이론에 나오잖아요. 동심원 이론하면 버제스 생태학적 현상. 그러니까 버제스라는 사람은 생태찌개 좋아하고요. 에치키라는 사람은 동태찌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동태 분석 이제 이거를 이제 동태를 뭐로 냈어 시험에서? 아니 정태. 굉장히 그 거미집 이론에 어떤 단어 이런 그 키워드만 연결시키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면서 거미집 모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수렴, 발산, 순환.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죠. 60번에 이 거미집 이론, 가격 변했네, 공급 즉각 반응하네, 수 일정 기간 변동하네, 시차 나왔고 가격 어떻게 되냐, 동태 거기 나왔잖아. 동태 가정, 그쵸? X. 틀렸잖아요. 어디가? 고기가. 아니. 동태 맞고. 다시. 이것도 설명하면 또 한장을. 어쨌든 이제 뭐 이론은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죠. 아까 수요는 즉각 반응한다 그랬잖아. 공급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응하잖아요. 왜 곡물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자는 덜 사고 싸면은 소비자는 더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라는 작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렇죠. 수요 공급이 바뀌었지. 다시 읽어볼게요. 거미집 이론, 가격이 변했어. 공급은 즉각 반응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즉각 반응하고. 수요. 깜짝 놀랐나 봐. 수요는 일정 기간 경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시차가 키워드가 되고, 시차가 요런 의미야. 그 어쨌든 균형 한참 지나서 찾아가지. 시간을 찾아간다. 그래서 키워드 동태. 이런 말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61번은 이제 함수로 표현했던 건데, 거미집 이론 금기 수요량은 금기 가격. 즉각 반응했지. 근데 금기의 공급량 전기 가격에 반응한 거는 시차 반응한 거잖아요. 요건 이제 그래서 61번은 맞는 거지. 이건 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62번 이제 하나만 가볍게 봤는데, 이거는 작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수렴형 대기한 조건만 아시면 되죠.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탄력성 따지면은 수탄이 더 큰 게 수렴형이죠. 그런데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로 따지면은 어느 게 더 커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뭐 숫자가 다이렉트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함수로 표시하잖아요. 함수로 표시할 때 앞에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뭐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 그러냐면 기울기로 공부하시는 게 편해. 근데 뭐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야? Q. 이게 Q죠. Q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라 그래서 기울기. 어쨌든 키 앞에 붙어 있다 기울기를 해주시면 돼. 한쪽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요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거기 수렴 A 부동산 500-Q 이렇게 돼 있죠.
공급함수는 3P는 300 플러스 2P에게 돼 있잖아. 뭐 앞에 붙었는 게 키울기라고요? Q. 그럼 요걸 통해서 수기를 구하고 여기 공기를 구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는 1이고 2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상대적 통일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2P고 여기는 3P니까 그 P값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2가 넘어오지. 그럼 2분의 1이 수키죠. 이거 3이 넘어오잖아. 그럼 3분의 2가 뭐예요? 공키지. 이해되세요? 똑같이 통일시켜 상대적으로 맞춰줬어. 근데 마지막이 어려운데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거기서 틀리더라고요. 다 해놓으시고 뭐가 큰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환장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 작년에도. 그럼 2분의 1보다는 이건 계산기 눌러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크지? 공기가 크죠? 그 당연히 공기가 크면 무슨 형태? 수렴형이라 그랬잖아. 기울기를 일관되게 한쪽 방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거미줄 모형은 수렴형 맞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은 중요치 계산 문제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지문으로 하시면은 계산 문제 연습이 되셨다 했을 때 8문제 맞히신 거야. 그리고 이제 제 3장으로 넘어가죠. 3장이 뭐예요? 흐름에 의해서 시장론을 제시해줬죠. 그럼 이런 시장론에 들어가 아마 9번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A형, B형 약간 번호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시장론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대비해야 될 주제가 있죠. 그럼 시장론에서 딱 떠오르는 주제 3대 주제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두 번째 주제는 지대론. 그렇죠? 외국인들 막 쏟아져나오는. 그리고 세 번째가 입지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낼 때 효율적 시장 같이 묶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대로는 도시 내부 구조론이 있죠. 버제스, 호이트, 해리술만 나오는 거 섞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3대 주제 뽀록뽀록 떠오르고 나오면 풀면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번의 시장의 특성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뭐가 있어요? 그치? 정확합니다. 이제 단어는 이건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살을 붙이잖아. 지문을 2줄로 만드느냐, 3줄로 만드느냐는 출제원의 이제 선택적인 지문이고 그 시장에 가지는 특성에 대한 그 의미는 갖고 있어야 돼. 골라내셔야 돼. 국지적 시장이라는 뜻이 있죠. 지역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그래서 곤란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수급조절이 가능한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도 상품마다 다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거래 비공개성이지 여기서는. 그렇죠. 거래 비공개성. 그리고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내용 파악도 어렵고 수급 조절도 쉽지 않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처럼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장을 구성하기가 어렵죠. 다 개별 시장이야.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 그리고 기타. 이 기타에 대한 논리는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죠. 그럼 불완전 시장인 이유가 완전 시장에 갖춰야 될 성립 조건이 있죠. 유명한 성립 조건이 몇 개? 4개 있잖아.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는 완전 시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동질한 것이고 세 번째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그 4가지 성립 조건을 다 갖춰야지 완전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4가지가 다 충족한다,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시장 특성을 언급했는데 완전 시장 성립 조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 집은 무조건 X야.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논하도록 하고 그럼 1번에 본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 맞지? 이건 이제 국지적 시장을 설명한 내용을 부동산 특성하고 매칭시켰던 것인데 1번은 맞게 해드렸는데 옛날에 틀리게 낸 적이 있어. 1번 지문을 어떻게 뭘 바꿨을까? 그쵸. 부동성, 부중성을 해가지고 특성하고 이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1번 맞고 2번에
이것도 참 많이 나왔었죠. 부동산 수급 조절이 쉽지 않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부동산 시장 완전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은 다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격이 왜곡된다는 뜻이야. 자원 배분도 왜곡되고. 근데 다 이런 원인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이 왜곡되고, 얘는 상품마다 가격이 왜곡되고, 얘는 이제 정보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 개념이 왜곡되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뭐다? 단기야, 단기. 단기를 뭘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장기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그건 단어상으로 주의해 주시고, 그 3번에 부동산 시장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표준화, 비표준화로 복잡 다양하다. 맞지?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설명한 가장 유명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개별성이라는 특성하고 맞물려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4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가격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정보가 다르잖아. 거래 비공개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시키죠.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지난번 19태 할 때 시장의 특성을 쭉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걸 잘 한 장에 한 페이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서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올 거야, 이게. 왜냐하면 순환식으로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와가지고 우리 굉장히 유력합니다. 근데 단독 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게 이제 작년에 단독 나왔던 효율적 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낼 것이냐, 선택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같이 묶어서 많이 나와. 그래서 1, 2, 3, 4번에 대한 시장의 특성 주제하고 5번부터 어디까지야? 10번까지에 대한 효율적 시장이 있죠? 세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 하면은 키워드가 무슨 단어? 효율적 시장 하면은 1번 정보. 효율적 시장 하면 지배하는 키워드. 1번 정보. 1번밖에 없어. 정보잖아, 정보. 효율적 시장, 다른 거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정보만 고려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정보 종류를 나열하죠. 정보 종류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종류도 몇 개 나와? 그래서 3개 나오는 거야. 과거 정보가 반영된 시장 뭐? 약성. 현재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 뭐? 중강성. 모든 정보가 같이 반영된 시장? 강성.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리는 작년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라 그래서 작년에 참 잘 만든 문제가 있어요. 출전이 작년 신경 써서 냈어. 그러면서 그 약중강에 사람들이 참여하죠. 참여할 때 뭘 가지고 참여해? 정보 가지고 참여하는 거야.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네, 현재 정보까지 알면서 들어갔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네. 그럼 이 참여한 투자자가 과연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리가 단순한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는데 일부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를 받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정보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를 무슨 논리?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로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이제 요 시점에 남은 시간제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딱 2가지만 이해하시면 돼. 2가지 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논리인데 5번에 약성 시장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약성 시장은 무슨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야? 과거 정보. 근데 여기 투자자가 키워드가 이제 나왔어요. 기술적 분석했다는 뜻이죠.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무슨 정보가 치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과거 정보를 치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럼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에 참여한 거죠. 본인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하고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똑같지. 촉을 얻어 못 얻어? 못 얻는 거야. 근데 촉을 얻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없다고 돼 있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6번에 중강성 시장. 중강성 시장이란 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투자 기본적 분석했대. 이 사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치고 들어간 거야? 현재 정보까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 가지고 들어간 정보 똑같지? 초과 얻어 못 얻어? 못 얻어요. 근데 습득할 수 틀렸네. 습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 7번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때문에 투자자가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 무슨 정보? 미래 정보. 이용할 경우 초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안 되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도 결코 초과액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시장이야. 그렇죠? 틀렸죠. 가장 유명한 질문 5, 6, 7번에 대한 논리고, 8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 되죠? 아니요. 응? 돼요. 돼요. 제발 돼요.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어떻게 어떤 조건이야? 정보와 가치가 정보 비용이 그렇지. 할당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오케이가 되려면은 정보 비용과 이게 올해 이게 나왔더라고요. 평가사 학계론에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지.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얼마야? 없어. 정보 가치도 없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때문에 완전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돼. 반드시 들어갔다 해서 반드시 틀려? 아니잖아. 그런데 요거는 그래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지문이 중요하죠. 아까 두 가지 좀 알고 계시라 그랬죠?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게 기본 문구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잖아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지문은 짧죠? 이거를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 거기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 두 줄로 만들기도 하고 두 줄 반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뒷부분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되죠.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요 문구. 두 번째가 9번 지문이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아니 두 번째 지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9번이 두 번째 암기할 지문은 아니고 어쨌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지금 할당에를 깔아줬지. 그러면 여기 벌써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거야. 할당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초과이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맞는 거야. 할당이라고 해줬잖아. 그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똑같잖아. 들어간 비용과 산출된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초과액을 얻어도 못 얻어. 오케이? 그러면 할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할당이라면이라 깔아주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할당에서는 어떤 투자자든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결국 초과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들어간 거랑 산출 결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할당에서는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뒷부분만 보면 돼. 초과액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키워드. 그러면 이제 아까 8번의 후반부 지문을 꼭 아셔야 될 거 10번 지문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정 투자자가 근데 초과를 얻었대. 그럼 아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할당에서는 결코 정보를 통해 초과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초과를 얻은 거야. 그럼 이 시장 할당이야,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요? 아니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정보 분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는 5, 6, 7번을 통해서 약중강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당은 8번에 그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문구하고 10번 문구 있죠?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면 돼. 이거를 이제 출제원이 함정 만들어서 막 현혹시키거든요. 거기만 안 넘어가면 돼요. 올해 평가자 시험도 요걸 가지고 장난쳤더라고. 그러면은 시장론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주제하고 효율적 시장이 묶어져서 하나 맞히신 거야. 컨크리트 레이션. 그러면은 여러분들 쭉 보다 보면 지금까지 9문제를 확보하신 거죠? 해피하시지? 20점을 돌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 11번처럼 이제 지대론이 등장하지. 지대론 모의고사 여러 번 보셨잖아. 전적이 어때요? 승이 많아요? 패가 많아? 승이 많지. 점점 지대론을 하면 할수록 정답률이 높아져요. 왜냐? 똑같은 거 나오니까. 그래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이론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되고 지대론 공부할 때는 항상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리카도.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리카도 다음에 누구 해야 돼? 튜넨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누구 해야 돼? 마르크스. 여기까지가 농경제 지대론이 마무리돼.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도시로 넘어와서 누가 나와? 아니야. 지대론에 알론조가 나와야 되잖아.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알론주의 무슨 지대? 입찰지대.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죠? 토지로 나온 게 지대인데 갑자기 마샬의 준지대가 나왔잖아요. 요즘에 좀 꿈틀꿈틀했던 것이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까지 낼까 말까 출제인이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실천은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5명 세트가 있죠. 리카도, 뚜넴, 마르크스, 아론조, 마샬 딱 오지선다에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확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지대로는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고 어떤 주제인지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